10절이요? 그렇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요 에베소 6장 12절은 미국의 플로신학계 석좌 교수였었던 피러 와그너가 이 성경은 제일 해석을 잘했어요.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들에게다.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를 어떻게 받느냐? 로마 정부를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하는 악의 영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 조직. 교회 조직은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와 똑같이 본 거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도 이 땅에다가 자기 몸을 구축하는데 이게 뭐냐? 세상 정부라는 거예요. 세상 로마 정부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목사들 중에 아직도 저한테 댓글도 그렇고 차라리 댓글 통해서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뒤에서요 수근수근하고 정강훈 목사가 말이야 정치한다고. 이게 정치가 아니라니까. 이 성경을 모르십니까? 보세요. 정치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 사도 바울이 로마 정부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입니다.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러니까 이건 조영기 목사님의 해석으로 보면 이 세상의 어둠의 사탄의 영이 이 땅에 있는 국가별로, 행정별로, 조직별로 면장이면 면장에게 붙은 영이 있다는 거야. 악령이, 계급이, 악령도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맡은 영이, 악령이 있는 거예요. 악령이. 또 군수는 군수, 시장은 시장을 책임지는 악령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선 피러 와그너라든지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의 그런 해석을 좀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쥐뿔도 모르는 젊은 목사들이 반말로 조영기? 걔 말이야. 야 이놈들아, 니들은 싹수가 노란 놈들이야. 나이가 40살도 안 된 목사 자식들이 말이야 반말로 조영기? 걔는 아무것도 몰라. 야야야야야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죠. 다 예수 믿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확실히 믿는다는 걸 뭘 보면 아느냐? 자기가 믿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모가지를 붙잡고라도 야 너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강요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예수를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그냥 장난기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 믿어, 교회 가면 좋은 거야. 그거는 지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를 확실히 알아보니까요 이거는 폭력적으로 전도를 하고 싶대요. 폭력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 주먹으로 막 패고 싶더라고. 내가 그렇게. 이건 내가 예수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 여기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도 정말로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를 아신 분들은 나처럼 폭력적으로라도 전파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야 돼요. 인간이 돼가지고 어찌 너 지금 나라가 어떤 형편인데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밥 3끼를 처먹고 살아? 이렇게 일어나야 당신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를 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구조가 이제 딱 잡혀 있는데, 자 추가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보너스로 영적인 것을 내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지요. 가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배가 어떻게 됐나요?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하다가 결국 배가 깨졌잖아요. 왜 배가 깨졌냐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사탄이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탄이가.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보내주면 안 되는 거야. 바울이 로마를 보내면 로마가 복음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기 있는 힘껏 장난칠 거는 다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파선이 되었고 깨졌고 유라굴로 강풍이 때려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깨진 널판 하나 붙잡고 헤엄쳐서 추장의 섬에 올랐습니다. 자, 보십시오. 추우니까 물에 빠졌다가 올라오니 추우니까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우니까 나무단 속에 있었던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물어보니까 그 추장들이, 그 섬에 있는 추장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은 하늘이 바다로부터는 살려줬으나 결국 뱀에 물려 죽는 걸 보고 저 사람은 하늘이 죽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물은 뱀을 손으로 딱 띄어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던졌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으로 깊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목회를 50년 하면서 평범하게 조용하던 사람이, 그냥 말짱한 사람들이, 정상인이 교회를 와요. 오는데 성령 집회를 하면은 갑자기 막 발작을 일으키고요, 통성기도 시키면 입에서 거품을 막 토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왜 그러냐? 이미 그 속에 뱀이, 잠재해 있던 뱀이 성령의 불이 역사하니까 튀어나가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기본적으로 악한 영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악한 영이 튀어나가는 현상을 일으켜요. 제일 경미하게 일으킨 현상이 졸음입니다. 졸음. 집에서는 그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데 교회만 오면 그냥 졸음이 못 이겨. 그게 왜냐? 이게 사탄이가 목사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왜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머리가 띵하고 아픈 거야. 이게 전부 마귀가 나가는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냐? 또 속이 메석메석거려. 속이 그 애기 임신한 것처럼 속이 메석메석거리죠. 이게 전부 마귀가 나가려고 하는 준비 작업인데, 이 김학성 교수님이나 황준선 장로님 같은 분들은 모태신앙이라서 이런 걸 경험을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태신앙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없어요. 처음부터 교회를, 뱃속에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것도 성경에 고린도전서 7장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꼭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라. 만약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깨끗이 못하느니라. 깨끗이 못한다는 것이 물질적인 깨끗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끗이 못한다는 얘기야. 둘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 성경의 깊이가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식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이 못하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한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한번 넘겨보세요. 뭐라고 써있는가?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쳐 드리는 데서 고맙게 생각하세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속에는 악한 영이 기본적으로 이미 벌써 딱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이 악한 영이 튀어나가는 현상이 머리가 띵한 사람도 있고 속이 메색메색거린 사람도 있고 졸린 사람도 있고 한데 제일 심한 사람이 뭐냐? 발작입니다. 발작. 통성기도 딱 시키면요, 발작해서 입에서 거품을 막 토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악한 영이 세게 들어간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저는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반무당이었어. 무당. 그러다가 갑자기 69년도에 성령의 불이 딱 오니까 내 속에서 마귀가 튀어나가는 그 현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쓰러져서 전봇대를 붙잡고 안았어요. 왜? 이 영적인 이 갈등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런 체험을 다 해가지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잘 들으세요. 이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갈 때 유골란 광풍을 일으킨 주범이 누굽니까? 사탄이야, 사탄. 악한 영이라고요. 우리는 보면 파도만 보이지,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는 그 물질적 현상만 보이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뒤에 일으키는 영을 봐야 되는 거야. 이와 똑같은 현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거라사인 지방을 가게 됐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보고 물질적 현상을 보고 바람을 보고 인격체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왜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지 압니까? 이 파도를 일으키는 악한 영을 향하여, 뒤에 배우의 영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면 뭔 일이 생기겠어요? 군대 귀신 걸린 자가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라사인 지방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못 오도록 장난을 쳐보는 거야. 마귀도 해볼 짓은 다 해봐요. 풍랑을 막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든지 수장을 시키려고 사탄도 해볼 짓은 다 해본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데 저항을 받을 주님은 창조주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하고 거라사인 집에 갔더니 결국은 본체가 나타났습니다. 군대 귀신 걸린 자가 예수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보세요. 이제 본체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 본체가 나타나기 전에 풍랑을 일으키는 바로 그 뒤에 배우의 영도 바로 그놈이에요. 거라사인 지방의 영이라고요. 이렇게 봐야 성경을 깊이 보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언더드 아펜셀라가 인천에 배를 타고 선교사 배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반도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펜셀라는요, 몇 년 선교도 못하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가다가 바다에서 전복돼서 돌아가셨어요. 순교자의 아펜셀라가 돌아가셨다고요. 그 후에 그것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우리 한국의 복음의 1세들,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순교. 악한 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몸도 안 좋은데도 이렇게 목숨 걸고 애국운동을 하느냐?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순교의 정신으로 지금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 오래 살 생각 안 해요. 나는 내가 주님이 사는 데까지만 살고 그 순간까지만 목숨 걸고 주의 일 하면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죠. 나도 순교자의 영광으로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오늘 여기에 댓글에 참여하는 방송분들은 다 정가훈 목사와 똑같은 마음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고 세계 제1의 선교국가를 만들 수 있고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지. 우리가 주체가 우리들이 다 어리버리 해가지고 말이야, 마귀하고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무슨 말이야, 자기 개인적으로 말이야 떠들고 이래가지고는요,
혁명이고 뭐고 개뿌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종대 목사님 난 한 사람은 조질 테니까 김종대 정신 똑바로 차려. 김종대는 나하고 신학교 동기야. 동기인데도 나한테 욕 바가지로 먹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응?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때려치우든지 말이야. 차라리 말이야 숨겨지로 가든지. 예. 내가 이렇게 김종대를 혼내킬 때는 누구를 혼내키는지 알지요? 여기 오는 여러분들을 두고 내가 간접적으로 리쿠션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혼내키는 겁니다. 빨리 전화해서 빨리 10만 명 들어오게 해요. 농담 따먹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영계의 왕이니까 사도 바울은 벌써 로마 정부를 딱 볼 때 그때 로마 정부를 보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봐도 바울같이 로마 정부를 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에베소 6장 다시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게 뭡니까?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에 있는 행정 조직, 군수, 면장, 시장, 이 행적 조직을 뭐라 그러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자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이 사탄이가 이 세상을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 종교입니다. 종교. 모든 종교가 일어날 때는 종교의 영이 있어요. 불교는 불교를 담당하는 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손 들어봐요.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앞에서 손 들어보시면 손 들면 밑에 그림자 보이죠? 그림자가 5개 보이죠? 그럼 실체가 뭡니까? 손이 실체고 그림자가 현상으로 보이잖아요. 영의 세계는 반대요. 영의 세계는요. 잘 보세요. 영의 세계는 영이 실체야.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는 물질적인 것이 이것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일본에는 종교가 800만 개 있다 그럽니다. 800만 개의 영이 붙어 있는 거야. 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종교의 영이 있죠. 그 종교의 조직을 통하여 악한 영이 인간을 딱 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세상 정부입니다. 정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상 정부 조직은 사탄의 몸이에요. 사탄이가 인간을 틀어지려고 하는 도구가 바로 세상의 행정 조직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의 영입니다. 문화의 영. 뭐 BTS 뭐하고 이 세상에 막 문화현상이 일어나죠. 전부 그 뒤에 배후에는 영이 있어요. 영이. 그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데 2000년 기독교사를 보면 가끔 가다가 사탄의 조직이 성령이 먹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 전체가 복음화될 때가 있어. 국가가 원래는 사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국가 자체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게 1930년대 미국 같은 나라. 그러니까 교회가 정부고 정부가 교회고 교회가 학교고 학교가 교회고 이게 선이 무너졌어. 이게 완전 복음화된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도 그렇게 가자고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한국 복음 통일. 왜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국가를 사탄이가 다스리게 왜 해야 됩니까? 그 사탄이가 이 세상을 먹으려고 하는 최고의 지금 현재 도구가 뭐냐? 주사파예요. 주사파. 주사파 뒤에는 사탄이가 있다니까요. 사탄이가. 이것도 모르고 전라도 목사들은 말이야. 복음은 복음이고 주사파는 주사파고. 야 여보시오.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영적 구조도 몰라? 주사파는 악령이요. 악령. 주사파 뒤에는 악한 영이 주사파를 통하여 인간을 틀어지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절반이 주사파 손에 넘어간 거예요.
이건 그 사탄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공산주의를 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 누가 있습니까? 2000년 인류 역사를 보세요. 로마가 사탄의 손에 있을 때 로마 왕에서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밖에 더 있습니까? 카타콤 속에서.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시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서 내가 하는 일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왜 목사님이 목회만 하고 설교면 그 좋은 설교 말이야. 설교는 기똥차게 하는데 뭐하다로 저렇게 정치 방송을 하고 말이야. 저런지 다 자기는 다 죽어가면서 저렇게 비틀거리면서 하느냐. 내가 이제 설명 다 했어요. 더 이상 나한테 따지지 마요. 그래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40일 금식하세요. 40일 금식해서 물어봐요. 정강훈 목사가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40일 금식하면서. 그러면 뒤지를 얻어 터져. 하나님 앞에. 그래서 터지기 전에 함께 합시다. 자, 내가 역시 잔소리한 효과가 생겨서 5,490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빨리 한 명씩만 더 들어와도 10,000명이 넘겠어요. 오늘은 무조건 10만 명 가야 되니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정말 이 무너진 대한민국, 잠자고 있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또 이제 고정 패널 또 김학성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목사님 잔소리가 아니라 네.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아, 그래요? 네, 예. 역시 장로는 다르구만. 또 우리 할아버지는 나중에 소개하고 우리 또 황교성 장로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같은 빨갱이인 또 이동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 97세 되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 할아버지는 1926년 출생이시고 그러니까 연세가 올해 97살입니다. 97세신데 전라북도 임실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는데 해방이 되기 전에 그때 나이가 20살, 19살인데 그때 박헌영을 따라서 남노당에 가입하여 이 남노당 운동을 하다가 6.25 때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인민군을 따라서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에서 24년을 살면서 좋은 학교는 다 다녔습니다. 뭐 김일성 정치대학을 비롯하여 뭐 정보학교 다 해서 좋은 자리, 좋은 대접 받고 그렇게 한 세상 사시다가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기 4년 전에 당에서 호출이 와서 특별한 공부를 하러 가야 된다 해서 그 공부하는 과정이 단체로 모아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1:1 교육을 강사만 매일 바뀌고 학생은 하나야 하나를 놓고 다 지나고 보니까 결국 간첩 교육입니다. 난파시키려고. 이래서 4년을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철저히 공부했겠습니까? 1:1로 놓고 이렇게 해서 공부가 다 끝났고 수료식 할 때에 남한에서 올라간 그 홍명이라고 하는 부수상,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초대서로 불러서 잔치를 해주면서 개인적으로 임무를 주기를, 너는 이제 남조선에 내려가서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이 되라, 조직을 하라.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김대중을 도우라 하는 특명을 받고 2명이 1조가 돼서 인천으로 상륙하여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북한에서 24년 교육을 할 때 절대로 남한에 내려가면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피는 뭐보다 진해요? 물보다 진하지요. 인천에 벌써 딱 도착하니까 벌써 엄마 생각이 나고 해서 엄마를 만나러 갔다가, 많은 과정은 앞에 방송한 것을 여러분이 다 들으시고 간결하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향을 해서
지금 남한에서 사신데 올해 97세신데 문제는 북한에서 교육받은 내용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북한의 마지막이 뭐냐면 남조선 해방입니다. 남조선 해방을 위하여 어떻게 가는가 보자 했더니 그대로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남한이 지금 진행이 되고 그중에 큰 사건이 뭐냐. 김대중은 우리의 사람이다 했는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더라는 거야.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노무현, 이어서 문재인까지 대통령 되는 걸 보고 이 할아버지는 결정한 거예요. 끝났다. 이 나라는 이미 끝났다. 이제 겨우 우리가 강화문 운동을 5년 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서 정부를 임시로 바꿔놨지만 결국은 못 이긴다. 결국은 이 나라는 없어지고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지금 걱정이 되어서 이 방송에 찾아오셨는데 일단은 그 북한이 남한을 완전히 먹으려고 하는 그 분기점이 언제였었느냐. 자 보십시오. 북한에서 그 해방 후에 북한도 행정 조직이 있으니까 많은 뭐 당 조직 무슨 조직 다 있는데 60 몇 년도에 그 무슨 회의가 60 몇 년도에 이루어졌나요? 8년도 6월이요. 6월. 예, 6월이. 예. 그 결의 사항이 그 당 대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제 통역당 사건이 68년도 8월 24일이라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 통역당 사건이 터지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여기 오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 결의사항 있죠. 북한에서 했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전원회의. 저는 전원회의 내용이 뭡니까? 아, 그래요. 그렇지. 예. 그래 1968년도 6월 6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전원회의. 6월 결정 6월. 아니 거기는 누가 참석을 해요? 거기는 그 참석을 누가 해요? 중앙위원들. 거기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전원이 참가해요. 그 중앙위원은 어디서 뽑혀요? 그건 뭐가 하면 당 중앙위원회에서 지역 대표? 지역 그 대표로 선정을 해서 명령을 해서 다 임명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수 정도 돼요? 군수? 아닙니다. 그럼. 최고 그 지도자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면 수령 바로 밑에 있는 총 비서들까지 다 합쳐서. 그럼 총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그 모임에 대충. 저기 뭐 한 2,000명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그렇게 안 됩니다. 중앙위원회 의원이 그 대략.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대략 짐작으로. 100명 미만입니다. 100명 미만이에요. 예, 현재도 100명 미만. 당중앙위원회 100명. 전원이 뭐가 하면 100명 미만. 예. 한 120명.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장 정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권력 서열 1위부터 120까지입니다. 제일로 많은 게 권력 서열이. 대통령부터 그 밑에 장관급까지 다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최고 높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자, 거기서 결의된 내용이 뭡니까? 네, 거기서 6월 결정이 첫째 주체 사상을 확립할 때 대하여 딱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확립할 때 대하여 주체 사상을 확립하는 게 대하여. 주체 사상을 확립하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체 사상. 그게 주체 사상을 확립할 때 대하여 전원회의에서 토의를 했어요. 아니 어제 한 거를 이걸 다시 한번 또 풀어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호 교수가 말한 대로 3대 주체를 말하는 건데 맞아요. 첫째 국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얘기할게요. 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로 뭐인가 하면은 정치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예, 자주. 자주. 두 번째로서는 경제에서는 뭐가 하면 자립. 남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립해서 해야 한다. 자립. 또. 그다음에 국방에서는 자위. 자위라고 그러는 것은 거기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국의 요새와 전군의 현대화. 해무가 거기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주체 사상이라고 해서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자위, 자립, 자조. 네. 이것이 주체 사상인데 나머지 밑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예. 거죠. 자, 그것을 결국은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쟤들이 말하는 구호 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 민족끼리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국방도 해결하고 경제도 해결하고 우리 민족끼리 한다. 외세의 간섭 없이 예. 우리 민족끼리 한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옛날에 조선 말기에 대원군이가 이미 해본 거라고요. 네. 대원군 알아요? 네, 알죠. 대원군이가 우리 민족끼리를 민이 해봤다고. 해봐서 조선이 망했거든. 근데 그걸 김일성 이 개새끼가 왜 그걸 지금 왜 또 따라하냔 말이야. 이 자식아, 이 나쁜 놈아. 그래서 그걸 결의를 했고, 첫 번째는 그걸 결의를 했고, 두 번째는 뭘 결의했어? 두 번째로서는 현 남조선 정세와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내용이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12가지 당 조직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을 발표했어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할 순서가 됐어요. 예. 12가지 써오셨죠? 예. 그렇지, 한번 써오셨어. 이제 12가지를 해석을 해야 돼. 12가지를 결의했는데 12가지 이 내용을 그것을 집에 그냥 정리된 것이 있어요. 정리된 게 있는데 근데 그놈을 못 가지고 못 가져와서 대충 그게 이거 중심만 오케이. 얘기하면은 네. 자, 12가지. 그러니까 이제 예, 제목은 남조선 혁명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는 좀 혁명 정수를 바꿔야겠다. 아하. 이제 이것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첫째 대낭 공작 기간을 과거에 하면 단기 공작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한 3, 40년을 준비하자. 하하. 딱 맞았어요. 한 30년 만에 그래서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들었네. 장기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단기 공작을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자. 장기적인 플랜을 짜자. 성공했네. 결국은. 네, 두 번째. 그래서 뭐가 하면은 처음에는 뭐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공작을 뭐냐 하면은 단야 공작으로 시작을 했어요. 맞아. 하루 저녁에 그저 남한에 침투했다가 가족들을 흡수를 해놓고는 그냥 그날 저녁으로 데리고 간다든가. 그다음에 간첩을 양성하기 위해서 데리고 대동복교하는 그런 방법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뭐냐 하면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유일적인 지도부를 만드는 그런 당 조직을 장기적으로 차지해야겠다. 그 다음에요. 그래 점조직이 뭐가 하면 많이 뭐가 하면 조직하는 원칙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남한의 혁명을 위해서는 뭐가 하면 군사적인 방법과 말하자면은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평화 위장. 그것을 뭐가 하면은 6.25를 해봤고, 뭐가 하면 4.3 사건에서 폭동도 일으켜봤고, 대구 폭동도 해봤고, 근데 전쟁도 해봤고 안 되니까 한마디로 평화회담을 해야 된다는 거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그렇지. 이제 그것이 뭐가 하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차보다 이제 평화적 방법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결국 걸려든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과거에는 뭐인가 하면 비합법의 뭐인가 하면 공작이 비합법이 기본이에요. 비합법이 기본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반합법으로부터 합법으로 전환하라. 한마디로 뭐냐면 남한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이용을 하자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처럼 하면 비합법으로 하지 말고 그 예를 들어서 숨어서 하지 말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처음부터 막 이동호 같이 데모하러 나가라 할 필요 없이 학생들이 군사 독재에 대해서 그냥 일어날 때 거기 올라타라는 거지. 예. 그렇지. 올라타면 되는 거지.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맞아. 전환하라. 올라타라는 거 올라타. 그다음에는 남한의 뭐이가 하면 행님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근거지를 설정하라. 근거지를. 그건 전라도지. 근데 전라북도예요. 전라도지는. 근거지는 전라도. 그래가지고 뭐이가 하면은 전라남도 뭐이가 하면 뭐이가 하면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제주를 포함해서 그게 벌써 이미 68년도에 결정이 됐구만요. 전라도를 찍었구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것이 김대중이가 여기가 있은 것이 더 고향이 뭐이가 하면 천남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충격적으로 과거에 광주에 학생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이도에서. 김대중. 김이 고향이 뭐인가 하면 하이도인데 하이도에 농민 폭동이 일어났어요. 일제시대 때 있었어. 그런 경험 지역이 전라남북도다 그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그런 옛날에 투쟁의 역사를 뭐인가 하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의 근거지를 전라남북도로 하죠. 사실은 대구에서 46년도에 10월 폭동도 대구도 근거지가 되는데 그렇죠. 대구는 이게 이제 뭐냐면 박정희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제 사실 박정희 때문에 대구는 제껴놓은 거야. 그러니까 전라도로 옮겼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4.3 사건도 그저 전부가 다 제주도나 그렇죠. 그다음에 2.7 투쟁도 전라북도에서 2월 7일 뭐이 가면 투쟁한 거이나 그게 68년도에 결정이 됐단 거죠. 그렇죠. 그다음 말씀. 자, 그다음에 다음 사항. 그다음에는 나중에 집에서 정리된 거 원본을 또 언제 한번 가져오셔야 되겠다. 여기다가 그냥 참 기억력이 대단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통일전선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요. 통일전선 사업에서. 통일전선. 그거는 뭐예요? 통일전선은 뭐예요? 통일전선을 구축을 해야 한다. 통일전선을 구축하라. 구축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노동자 프로레타리아를 주 성분으로 하는 강조직 사업을 했는데 지식층을 공략할 때 대한 문제예요. 그 기본이 프로레타리아트를 기본으로 하되 뭐이가 하면 남한에 있는 청년 학생 대학 교수를 기본으로 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많이 조직을 뭐이가 하면 심으라는 거. 이제 그다음에 그것이 주 임무였고 그다음에 뭐이가 하면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는 추구한 것이 첫째로서 뭐이가 하면 TV 출판에 대한 언론을 이용하라. 포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언론을 포섭하라. 그 다음에는 1957년부터 60년까지 그 정책을 분석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야 그때 얼마나 남한에서 목사님들, 뭐이 가면은 스님들,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 그렇지. 작가들 맞아. 이런 사람이 굉장히 왔어요. 예? 그 사람들을 뭐냐면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어요. 만나보기도 했어. 뭐니까 비밀한 장소에서 연막 쳐놓고 앞에다가 서로 대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문익환 같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들 속에서 당조식 사업을 많이 하라. 예를 들어서 한 다사랑 교회면 다사랑 교회에 뭐냐면 목사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0명이면 2,000명을 목사가 명령만 하면 다 따르지 않아요. 다 따르죠. 다 따라. 그러니까 이 종교 단체들을 목사나 스님이나 뭐냐면 이 그렇지. 포섭하는. 그래서 지금요 수없는 목사들이 간첩으로 지금 포섭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시방 예. 뭐냐면 지난주에도요. 어찌나도 뭐냐면 말이야 목사님들이 많이 왔던지 그냥 기억이 많이 나요. 자 다음 그 다음 사항. 그 다음에는 종교인들 속에서 그 다음에 작가 시인. 시인들. 작가 시인. 시방들 그러니까 뭐 태백산맥 조정래 황석영이 그거 온 것도 내가 알아요. 아하. 근데 그 황석영이가 굉장히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가들. 그러니까 나중에 뭐 태백산맥도 그렇지. 무슨 맞아. 소설도 내놓고 네. 이렇게 때문에 그런 작가들을 많이 벗어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뭐 저기 뭐야 그또 나중에 저 예술인들. 네? 예술인 음악가. 그러니까 시방 남한을 제가 다 보니까 안 bek힌 데가 없더라 그거예요. 안 bek힌 데가 없어. 뭐냐면 검찰도 빨갱이 검찰, 변호사도 빨갱이 변호사. 그러니까 부분별로 그죠. 국가에도 국가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저거 뭐가 무슨 단체인가 저 노동단체. 그렇지. 민노총. 민노총. 민노총도 저위에서 조직한 거예요. 저위에서 조직한 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 그때 한국노총만이 있으니까 한국노총을 복수하라. 복수 조직을 해라. 그래가지고 민노총이 생긴 거예요. 그게 시방 보면은 민노총이 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68년도에 있는 당 중앙위원회 결정이 이제 그 주체 사상에 대하여 또 하다가 제일 세부상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12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했는데 12가지 원본은 나중에 가져오셔가지고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68년도에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대로 대한민국이 그대로 돼버렸어. 다. 그것을 직접 가지고 왔는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때에 기억을 했어. 12가지를 1년간을 거쳐서 뭐냐면 한 달을 거쳐서 머리에다가 다 집어넣었어. 그게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와서 지방대가 한 10장도 정도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68년도에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아예 남한에는 이렇게 공작해야 된다. 북한에는 주체사상을 교육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 전체 계획표가 이미 그때 다 나왔는데 6월 달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마침 이미 조직해놓은 통역당이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발각이 됐어요. 이 통역당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전문가인 우리 유동열 박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통역당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통일혁명당이라는 그 단체의 약칭인데요. 이 통역당 탄생 경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6.25 남침전쟁이 실패하자 김일성이가 무력 남침전쟁에 의한 통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남한의 혁명적 정세를 조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대남 간첩 공작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961년에 60년에 4.19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 4.19 사태가 벌어졌는데
김일성이가 아주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제4차 당대회가 있었거든요. 제4차 당대회 때 전현회를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지금 남조선에 4.19라는 혁명적 정서가 조성됐는데 왜 이걸 남한혁명으로 연결을 못 시켰느냐 하면서 막 그 대남 공작 부사장들을 막 질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장토론 그때 나온 얘기가 4.19 당시에 남한에 혁명의 사령탑인 혁명적 전유동당 지하당이 있었으면은 남한 혁명을 성공하는데 남한에 지하당이 없었다. 그래서 혁명적 상황이 결정적 시기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남한 혁명이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지휘부가 있었으면 끝났을 텐데. 그래서 김일성이가 빠른 시일 내에 남조선 내부에다가 혁명적 전유정당의 지하당을 구축하는 겁니다. 내년에 당 이루려면 당은 뭐냐면 혁명의 창모부고 사령탑입니다.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혁명의 사령탑이 봉기를 해가지고 혁명을 완성시키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60년대 되니까요. 그 남한에 있는 남한 그 지역 실정 또 실정을 잘하는 남노당계를 거의 박헌영 숙청과 함께 거의 다 숙청을 시켜버렸어요. 맞아. 그래서 숙청시켜 놓았는데 북한의 연락부라는 대남공작부서에서 이제 남한에 연골을 둔 숙청당한 남노당 공작원 중에 일부를 가 소환합니다. 당으로 소환한 게 간첩 김수영하고 김성구입니다. 얘는 그 집이 전라도 임자도에 있었어요. 임자도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포섭해서 난파를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하고. 구축한 게 뭐냐? 통일혁명당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 4.19가 이제 일어났는데 원래 4.19는 자생적으로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원래 일어날 때는 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 물러가라가 주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냐. 이기붕 부통령 선거 새로 해달라. 그쵸. 이게 4.19의 주제였었다고. 그런데 3일 후에 서울대 교수 출신 중에 남노당 출신들이 이 얘들은요 주제 바꾸는데 선수권자들이야. 이 새끼들은. 획 돌려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승만 하야로 3일 만에 이승만 하야로 바꿨단 말이야. 그 바꿨는데도 4.19가 성공을 못했잖아. 결국은 다시 말해서 북한이 성공을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남한에 우리의 당이 있었으면 기회가 올 때 4.19나 5.16이나 이제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텐데 당이 없었기 때문에 남한에다가 총지휘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이제 5.16이잖아. 5.16. 자, 5.16 일어났는데 5.16도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결국은 민주당 정권이 하도 무능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 박정희 소장이 이 나라 망했다고. 박정희 소장은 또 남노당에 갔다가 잡혀서 한번 사형 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전향했기 때문에 군대 쪽으로는 희망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육군 참모총장 못하는 거야. 참모 못하고 항상 보면 조금 저 변두리 쪽으로 하니까 군대 생명을 만주 군관학교의 수석이고 또 일본 육사 본토에서 3등을 한 사람이 생명이 육군 참모총장이고 국방부 장관인데 그게 군대가 희망이 없으면 그건 뭐 자살하는 행위와 같은 거니까 그때 박정희 속에 혁명할 수 있는 기가 생긴 거예요. 왜? 어차피 내 인생 끝났다 이거야. 끝났으니까 그 사람이 나도 이 광화문 운동을 할 때요. 세브란스에서 수습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더라. 이야 어차피 죽는 거 광화문에서 죽자. 이렇게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내가. 아직까지 안 죽었는데 오래 사실 거예요. 박정희도 그래서 선배들한테 얘기했더니 선배들이 이 새끼야 그거 하지마 그러니까 장도영하고 하니까 선배님들은 그냥 몰랐다고 하십시오. 이건 다 내가 했다고 하시고 선배님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질렀는데 성공을 하니까 자 이제 북한이 이제 틈을 타는 거야. 박정희 형님 박상희 있죠. 박상희 저 대구 폭동으로 총살당해 죽은 박영희 박상희 형님이 황태성인데
박정희 형님 친구가 죽는 걸 보고 북한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황태성이가. 황태성이를 다시 남한에다가 박정희한테 밀사로. 신설을 들고 밀사로. 밀사를 왔다 이거야.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자, 황태성 얘기. 응. 그 통일혁명 얘기 조금만 끝내고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 통일을 길어야 되니까. 예, 그 황태성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지. 이 황태성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구폭동 주모자인 그 박정희의 두채형이죠. 박상희 친구입니다. 그렇지. 박정희 친구하고 대구 사범을 나왔죠. 그렇지. 나와서 여기 있네, 사진 있네. 예. 내 사진 띄워라. 예. 박상희 띄워라. 교포를 잡다가 이제 월북을 하죠.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예를 들면 사회부 부장, 사회부 부장이면 지금 같으면 연락부 전신이거든요. 이게 대남 간첩 공작의 연락부 전신, 네, 사회부 부부장까지 지낸 상태에서 김일성이가 소환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남한에 혁명이 났는데 그 박정희 장군이 바로 네 그 친구 동생 아니냐? 예, 너가 잘 알지? 예, 잘합니다. 저하고 상당히 따랐거든요, 황태성이를. 그리고 또 교육도 받았어요. 대구 사범에서. 그래서 따라서 잘한 게 아니니까. 대구 사범 나왔고. 예, 형태. 교편을 잡았습니다, 교편을. 교편 잡았어. 네, 그래가지고 황태성이한테 일명을 줍니다. 네가 날아가서 이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의 주체니까 박 장군을 포섭해라.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한 동네에서 어릴 때 같이 컸으니까. 예, 내려왔는데 누구를 만나자면 바로 못 만나고 누구를 만나냐면 김종필. 김종필이의 그 부인. 예, 박용희 여사. 박용희 여사에다 줄을 댑니다. 왜냐하면 혁명 주체가 김종필이기 때문에 그렇지. 박정희 최고의 의장을 만나려면 김종필이 핵심이니까. 그렇지. 찾다 보니까 김종필이가 바로 저쪽으로 연결이. 여기서 김종필의 부인인 박용희 여사가 누구냐? 예. 이 사람이 바로 대구 박상희. 폭동에서 박정희 형님이 총살당했던 그 형님의 친딸이란 말이에요. 친딸입니다. 박사의 친딸.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참 웃기는 나라요. 그러니까 빨갱이의 딸이 김종필의 부인이 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박용옥이를 통해까지 만났어요. 그렇지. 만나가지고 이제 김종필을 만난 다음에 박정희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그 대공수사팀이 그걸 포착을 했습니다. 포착을 해서 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지금 그 박정희 장군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쉽게 말하는 그 사상성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상당히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남로당 군사부장을 역임했거든요. 아직도 전향을 했지만 전향한 걸 의심했어.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혁명 공약을 발표할 때 방공을 국실화한다고 내세운 이유도 자기의 사상적 그 때를 베끼기 위한 것이거든요. 미국 보고 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쉽게 말하는 황태성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자기의 그 사상적 문제가 이제 노골화될 것 같아서 체포를 명령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예. 할아버지. 예. 황태성 알아요? 예, 알아요. 그때 할아버지는 뭐가 북한에서 예.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예. 뭐냐면 밀사로 파견을 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지교 강사들 전부 모여 있었어요. 전부 다 모였어. 전부 다. 남조선 출신들. 전부 모였는데 군 단위로 모여 있어요. 군 단위로. 군 단위로 모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니까 오산을 한 거예요. 오산을 했어. 뭐냐면 4.19 혁명을 소위 4.19 혁명을 뭐냐면 군사 쿠데타로서 막은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육 사상에 물들었던 사실도 저기서 간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편이 아닌가. 아직도 우리 편이다. 그렇게 북한에서 생각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만약에 군사혁명이 가지고 박정희가 우리 편으로 되면은 저도 그때 동원도 했었어요. 난파 정치공작원으로 지기광사들을 전부 소집하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5.16에 참여하려고. 이야. 그런 사실로 인해서 뭔가 하면은 5.16 혁명을 말하자면은
다르게 생각했다는 자, 거. 여기서 예. 내가 약간 참고로 해설을 해드리면 박정희의 친형님 네. 그 박성희. 박상희가 총살당해 죽었는데 그 친구가 황태성인데 네. 이 황태성이가 자기 친구가 총살당한 걸 보고 북한으로 도망갔는데 황태성이가 5.16이 일어나니까 네. 제일 가까운 박정희와 제일 가까운 사람 예. 그래서 황태성이를 밀사로 파견했어요. 밀사로 김종필 집에 예. 박영욱 여사. 예. 박영욱, 예, 맞아요. 박영욱 여사가 바로 아버지가 총살당해 죽은 예. 빨갱이들, 예. 빨갱이. 그 예. 친딸이 박영욱이란 말이야. 예. 김종필의 부인이. 예. 거기로 이제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친서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은 친서 내용. 박정희한테 전달하는 친서 있잖아. 글, 편지. 예, 편지. 편지 내용이 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간단히 줄이 말하면 예. 박 장군 예. 박정희한테 예. 혁명을 성공을 축하하오. 예, 그 김일성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김일성이가 이제 직접 쓴 거야. 축하하오. 우리는 아직도 예. 박 장군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지인들 믿고 있어. 이거 그렇지. 그렇게 썼다니 그렇게. 그래가지고 전부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박정희한테 전달을 한 거야. 김종필을 통해서 전달하니까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요.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과 이승만의 반공은요. 하늘과 땅이요. 이승만의 반공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야. 철학적으로부터. 박정희의 반공은 상황으로부터 나온 거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3달을 감췄어요. 3달을. 박정희가. 왜냐하면 어릴 때 자기 형님이잖아. 그래. 어릴 때 홀딱 벗고 물장구 치고 같이 살았던 동네 형님이니까. 형님이 왔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 편지를 3달을 숨겼다고 박정희가. 숨기다가 이제 우리 유동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한 거야. 황태성이가 내려왔다. 제보를 해서 이게 소문이 나갔단 말이야. 황태성이가 내려왔다. 박정희의 빨갱이 형님이 내려왔다. 이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큰일 난 거야. 오해받게 생긴 거야, 이제. 미국한테. 그래서 황태성을 이제 사형을 시켰는데 그 후에 이 말이 더 이게 말이요. 그때에 박정희가 황태성을 사형시킨 게 아니고 살인범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대신 사형을 시키고 황태성을 북한으로 빼돌렸다 하는 이런 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설이. 그런 설이 있다. 예, 근데 이거는 통일돼 봐야 알아. 이 진실은. 그 하도 이건 이 정치 세계 사람들은 뭔지 단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북한이 황태성을 통하여 5.16을 이용하려고 박정희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실패로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 끝났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지. 남한에다가 직접 전체를 지휘하는 당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만든 것이 통일혁명당 예. 임자도부터 이제 설명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통일혁명당에서 최영도가 임자도 부군수를 했는데 최영도 그 조카가 내려옵니다. 김수영이가. 그래서 자기 일단 앞에 김수영부터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남한의 김일성 지시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남한의 혁명적 전위당 지하당을 구축하라는 지금 일명을 받고 그 남로당 출신의 공작원 중에 남한에 연고가 있는 그 찾다 보니까 김수영이라는 공작원이 나왔어요. 김수영은 어디 사람이에요? 예? 김수영 거기 전남 임자도 출신. 임자도 출신. 그래서 이제
지방에 숙청되었고 지방에 있는 이제 김수영이를 연락부에서 당 중앙에서 소환을 해서 공작원 교육을 시켜서 김송모하고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이 두 명을 난파시킨다. 난파시켰다. 그래갖고 이제 임자도로 가죠. 임자도로 가서 자기 결국 외삼촌을 포섭을 해가지고 외삼촌을 포섭했어. 그 결과 외삼촌을 포섭한 다음에 이제 김종태라고 나중에 통역당의 총책인데 이 김종태는 영천. 동국대 출신입니다. 동국대 출신의 아주 주목이죠. 인물도 훌륭하고. 근데 이 김종태를 포섭해서 결국은 이제 서울 김종태 사진 띄워봐라. 그 서울에 이제 바로 신용복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진락이라는 통역당 김종태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아닙니다. 김종태는 저 동국대 출신이고요. 김진락이라고 통역당 2인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촌정간지지. 예, 김진락이가 바로 이제 서울대. 그 서울대 그렇구나. 인문학교 정착 출신이죠. 여기 나와 있네. 신용복이 갖고 후배입니다. 신용복이 후배고. 후배. 김진락의 후배죠. 그러면 이제 총대장이 김종태고. 예. 그다음에 김진락이가 2인자죠. 2인자고. 2인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게 하부망이 있습니다. 학원계 신영복은 신용복이는 중간중간입니다. 중간중간이고. 예, 그다음에 4단계 정도. 박성준이라고 옛날에 우리 국무총리 한명수 남편. 예. 한명수 남편. 예, 그 사람은 거기다 5단계 정도 되죠. 5단계. 예. 총책, 부총책, 단계면 그렇게 신용복이가 3단계 정도. 거기에 참여한 전체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 97명이 넘습니다. 이야, 진짜 당이네. 그 최대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실제 최대의 사건이야. 그 김종태하고 김진락은 북한을 직접 갔습니다. 맞아. 교육받고 김종태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김성 만나고. 네, 만나고 돌아왔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1964년 3월 15일이 기억이 되는데 통일혁명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결정을 딱 해가지고 그 북한이 대남방송을 통해서 남한에 통일혁명당이 창단됐다고 발표를 하고 아니 그러면 강령을 아예 까놓고 하네. 네, 아니 지하로. 비밀로. 네. 비밀로.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역당의 목소리 방송이라고 해서 마치 남한 내에서 지하 방송하는 양 단파로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근데 실제에서 남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 개성하고 몇 군데인데 저희가 전파를 추적하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는 서울입니다 하고 여기는 서울입니다. 여자 아나운서가 하는데 그 아나운서가 뭐냐면 60년대에 난파됐다 납북된 그 대한항공의 그 스튜디오스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걔가 서울 표준말을 쓰면서 마치 서울에서 지하 방송이 나오냐 하는데 그게 이제 통역당의 목소리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1964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수가 대만족을 합니다. 대만족을 하는데 이 조직이 68년도에 와해가 됩니다. 중앙정부에 비해서. 와해가 그 어떻게 걸렸어? 그 이제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 참 이 통역당이 와야 된 데는 아주 정말 한심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드러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조카하고 외삼촌 통역당의 총책인 최영도하고 조카하고 가는 게인데 이미 이제 조카를 하부망으로 포섭을 해놨는데 저 북한에서 손님이 다녀왔는데 돈을 줘야지 무슨 뭐 간첩질을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손님이 이제 자기들 바로 손님입니다. 서울에서 큰 손님이 다녀갔는데 평양에서 위에서 큰 손님이 오셨는데 아니 자기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주니까 이놈이 조카가 술을 처먹고 가서 따졌어요 외삼촌한테. 아니 위에서 말이야 큰 손님 내려오셨는데 뭐 돈을 줘야지 내가 뭐 형동을 할 거 아닙니까? 따지니까 이런 건방진놈하고 싸다기를 때리고 해서 쌈에다 맞고 너무 분하니까 이놈이 파출소에 갔어요. 지서에. 지서에 가서 우리 회사님 간첩이다. 그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니 이거 들어보세요. 청교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청교도에서도 이제 사실 차비를 나눠주고 하는데 자기한테 차비 많이 안 줬다고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나를 막 욕한 놈이 있다니까. 여러분 돈이 문제야 돈이. 여기 시청자 여러분, 광화문운동 참여한 여러분은 돈 탈라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돈은 가끔 가다가 내가 차비를 주는데 차비 안 줬다고 그렇게 돌아서 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이동욱같이 그런 짓 하면 돼요? 정말 정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혁명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이놈은 어디든지 보니까 돈 때문에 문제야. 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서에서 너무나 황당한 제보를 받고 바로 개통을 통해서 전남 도로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중앙정부까지 중앙정보부 전남 지부에 소식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했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대단합니다. 그걸 잡질 안 했어요. 안 잡았어. 제보를 놓고 수사팀을 짜가지고 계속 그렇지. 추적한 겁니다. 더 큰 걸 잡으려고. 그거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전국 조직입니다. 이게. 이게 68 년도 옛날에 되면 신문에 그거 난 거 내가 그때 신문에 본 것 같은데 신문에 난 거 조정동에 난 거 그 저 통역당 조직표 그거 한번 찾아봐. 방송실 찾아보면 계보가 쫙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군 있어요. 면단위까지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아. 이게 통일혁명당의 그 조직 체계가 군 단위 면 단위. 여기 나왔어. 자, 더 조금 더 키워봐. 네. 이야, 통일노동당 대남사업총국. 총국이죠. 예, 예. 이게 제일 위에고, 예, 북한. 김진락, 예. 이문기. 김종태가 총책이고 그 밑에 김종태. 김진락 이문기가 있죠. 그 예. 이문기는 누구예요? 야, 이문기는 나중에 교수를 숙대 교수를 하는데요. 이문기도 그 계열입니다. 서울대 그 계열. 예,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김진환, 뭐 김진학 쭉 이문기가 조직했던 조직들이 밑에 있죠. 심지어 이제 동국도 옆에 있던 학사주점도 얘들이 운영한 겁니다. 동국도 밑에 필동에 있던. 복사해드릴게. 저는 보면은 내가 또 다 알아. 평가할 수가 그렇지, 있어요. 그냥 복사해드릴게. 그리고 뭐이 가면은 5.16 말하자면은 군사 쿠데타 사건 이후에 박정희를 죽이기 운동을 한 것을 알죠. 남한에서 한 그렇죠. 것을 124군 부대가 왔잖아. 예. 박정희 죽이려고. 근데 뭐이 가면은 중요한 것이 박정희를 그 5.16 이후에 죽이기 운동을 했어요. 아. 그것이 바로 1968년도 1월 20일 사건. 자,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하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이 조직표를 보니까 이게 이제 신용. 신용보기가 모성 꽤 높네요. 그죠? 대단하네. 김진락 바로 밑이니까. 예.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를 보면은 김진환, 김진락, 이문규, 권재혁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신용보기가 보이죠. 김진락 밑에 민족해방연대 밑에. 분과도 많네. 역사분과, 사회분과. 아, 그러면요. 이거 우리도 참조 좀 해야겠다. 90여 명이 넘습니다. 우리도 서클이에요. 그 기독 청년 복지에 있잖아요. 네. 저기 책임자가 박성준이었습니다. 이야. 저기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밑에 있는 거죠. 예. 기독 청년 복지에. 예, 서클 밑에. 서클에 예. 한명숙 남편. 박성준이야? 예, 예. 저기 기독 청년이 또 왜 들어가 있어? 저기 개자식. 그러니까 아니, 박성준은 종교계를 박정준은 그때부터 기독교 쪽을 계속 그 침투해서 이 중에 하나 포섭된 사람이 이동환입니까? 부산에서 전 기독 박성준하고 한 3년 세미나 같이 했어요. 부산의 기독 예, 예. 청년. 그 기독 청년 이화희 케미칼 영맹 카우치. 그럼 기독 청년 그 복지회가 있고 불교 청년에도 있고. 예, 있습니다. 예. 다른 이 청맥회는 뭐냐면 그 기관지입니다. 이 통역당이 청맥이라는 제목의 기관지를 발행했거든요. 아하. 기관지를 편집하고 발행한 팀이 청맥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유일보네. 예. 자유일보야. 그다음에 학사주점도 했어요. 그 학사 좀 했죠. 예. 그 동국대 필동 그 후문 쪽에요. 필동에다가 학사주점을 열어가지고 학사주점에서 예. 야, 술 이름이 마시면서. 예. 그 뭐야. 자, 여기서 잔소리 한번 하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거 강의 듣는 거예요. 강의료 내세요. 이거요, 돈 주고도 못 듣는 거야. 강의비 안 받을 테니까 빨리 지금 전화해서 10명씩 빨리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6,979명인데 빨리 연락해서 오늘 10만 명이 들어야 돼. 이거 10만 명 들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연락해서 혁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 보세요.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머리가 번쩍번쩍 선 거 아닙니까? 나도 그때의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해서 이걸 내가 방송으로 들은 기억이 나요. 이게 저 통역당 사건에 대하여 그 당시에 큰 사건이었죠. 네, 큰 사건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게 면 단위 밑에 조직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래서 면단위까지는 조직이 정해졌는데요. 이제 이 조직이 와야 되잖아요. 야. 와야가 되니까 이 김일성이가 보고를 받고 자기들이 4년 동안 고생해서 지하당을 구축했는데 아. 이게 이제 와야가 되니까 아. 통역당을 재건하라. 아하. 그래서 지금 아마 저 선생님께서 어르신께서 할아버지. 통역당 제가 이제 전화를 보니까 통역당 재건이 공작을 하러 아마 전라도 지역으로 전라도 자. 지역에 통역당 재건이 공작을 하러 내려올 자, 거예요. 됐어요. 이제 연결이 다 됐어요. 연결이 다 됐는데
이게 이제 그 통역당이 이것이 잡혔단 말이야. 예, 예. 잡혔는데 오늘 나 처음 들었는데 잡힌 동기도 예. 지들끼리 싸우다가 돈 많이 안 줬다고 파출소 가서 신고해가지고 이 거대한 통역당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야. 참 저게 안 잡혔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잡히니까 이제 여기 나왔네. 9명 검거. 응? 통역당 재건. 관련자가 97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히니까 북한에서는 다시 통역당 같은 당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니까 예. 재건하는데 뽑힌 사람이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제. 틀림없죠. 틀림없어. 근데 68년도, 그렇지. 63년도부터 통일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래가지고 68년도에 완전히 붕괴됐는데 그 이후에 바로 6월 전원회의가 열려가지고 내가 왔거든요. 그렇구나. 한 4개 팀이 적발됐거든요. 저희한테 적발된 게 통역당 재건이 팀이 4개 팀 적발된 것만. 아마 저 그래서 어디서는 이제 전라도 책임당 재건보단도 말하자면 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재건도 중요하지만 뭐이가면 그 많은 당들이 조직됐다가 붕괴된 사실로 봐서 뭐이가면 점조직을 뭐이가면 더 확대하라고 그랬어요. 확대하라고. 맞습니다. 예, 예. 어제 우리 통일적인 조직이 그냥 자꾸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토크할 때에 이도 교수님 예. 이미 벌써 한국에 있는 남노당들이 예. 전라북도에 8천 명? 등록 그러니까 당시에 8,800명 있었다. 8,800명이 이미 벌써 남노당이 옛날부터 잠재해 있는데 이걸 깨야 구슬이 되지. 그렇죠. 구슬은 깨야 되니까 깨기 위하여 이제 할아버지가 난파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들이 여러 나타났는데 조직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아버지는 실제로 북한에 있으면서 현지에 이제 그 전북 도당 책임자로 임명받고 내려오셨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현지에서 그러면 또 경상도 도당위원장은 다른 놈이 또 왔겠지. 왔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 여자 출신 이화여대 출신의 전설적 여간첩을 내려보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빨을 완전히 뽑고 그 여자 누구예요? 내려와서 근데 그 여자 이름은 제가 못 들었어요. 왜냐면 부여간첩 김동식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북한에 교육받을 때 그 전설적 여간첩의 얘기를 들었다. 그 사람이 통일혁명당이 이제 원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폭선포치라 해가지고 항상 당 조직을 만들면 예비를 두거든요. 그 예비를 꿰고 갔다는 거예요. 다시 재생하고 자, 그 그런데 여자가. 할아버지는 그래도 참 다행히 엄마를 보고 싶어서 전향을 해서 북한이 그래도 성공을 못했는데 할아버지가 전향을 한 것은 북한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알죠. 알면 북한이 할아버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을 또 보낸 것이 틀림없어. 틀림없어.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온 설계도대로 하는데 그 증거로서 한 가지 얘기한 거는 시방 전라북도가 빨갱이들 총본부가 된 거예요. 시방 뭐이 가면 그 당이 더블당 그냥 더블당 100%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이제 그런 것을 봐서도 성공을 해서 그거예요. 뭐인가 하면 더블당의 여구도 전라북도가 다른 말하자면 국민의힘 당이라든가 이렇게 분배가 돼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통역당이 무너지고 나서 잡힌 이후에 통역당 같은 대체하는 정당을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만들려고 했는데 할아버지 전향해 보니까 또 안 되니까 계속하여 당을 만드는 일을 북한은 계속했겠죠. 그렇죠. 여러 차원에서 여러 차원 했는 것 중에서 잡힌 당만 어디가 잡혔나요? 충청도 제 기억으로 지금 충청도 지역하고요, 경상도 지역하고 저쪽에 그 강원도 지역 저거 한번 올려보실래요? 이게 지금 재건입니다. 재건. 통역당이나 통역당 재건이가 지금 재건 이게 팩책. 재건이가 적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4개 지역의 그 통역당 그 재건이 조직을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4개를 적발했다. 적발된 것만 적발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자, 여기서 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적발을 다 했겠냐 이 말이야. 못했죠. 예, 다 못했죠. 예? 목사님 결국, 저기요. 예. 예. 저 글씨 좀 더 크게 해보세요. 더 저기 키워봐. 여두목 지휘라고 나오네 저기. 여기 또 올려보세요. 어디? 통역당 재건 획책 밑에 획책 올려봐. 그러면 여두목 지휘. 그러니까 우리 이동호 예, 예. 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두목이 저걸 지휘한 거야. 나오잖아요 저기 여두목 지휘라고. 이제 그 여자는 성공하고 북한으로 다시 올라갔고, 예, 그러니까 그 이화여대 출신의 여자. 예, 예. 그러니까 통역당 재건 획책을 했는데 여두목이 지휘를 했다. 저기 경남북 대표도 있어. 이 개새끼들 왜 경상도 건드리고 난리야. 목사님 경상도를 건드리지 강원도 건드려요 목사님? 강원도는 시원찮아서 건드리지 않아. 왜 우리 고향을 건드리고 난리야. 이 거길 건드려야지 목사님. 근데 지금 목사님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68년도 6월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의사항이 그렇지. 왜 중요하냐면 그 이후에 간첩 공장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장기적으로. 그래서, 예, 그렇게 바뀌는 게 장기전을 준비하다고 했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실상. 여기 12가지 보니까 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요. 다시 이대로 된 말해서, 겁니다. 예, 이대로. 남조선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차비도 내지 않고 올라타라. 예. 그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평화적 방법을 하라는 것도 그렇지. 폭동 일으키지 말고 평화적 방법을 하려니까 합법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박정희까지도 그럼요. 남북 공동성명 이우라기를 보내가지고 말려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근거지를 장악하라. 이 근거지가 전남 전북 제주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평화회담 그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평화회담 이우라기가 맞아요. 가서 최초로 미국을 따돌리고 갔거든. 미국한테 보고도 안 예, 하고 예. 갔는데 그 7.4 공동성명이라고 나는 그때 다 커서 나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완전히 걸려드는 실수한 겁니다. 거예요. 예, 걸려드는 겁니다. 왜?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한다고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그렇지. 사실상 그거를 동의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주사파들에게는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동의한 거기 아니 그게 때문에 주사파 내용하고 같은 거야. 같은 거죠. 자주 자리. 그러니까 자주라는 게 뭐냐면 미국을 제외하는 거고 그다음 자립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족 대단결 마찬 이게 전부 다 미 제국주의 빼고 우리끼리 하자는 그거요. 거니까. 미국의 허락 다 같은 말이에요. 미국의 허락 없이 이우라기 가지고 해가지고 이우라기 그 자서전에 보면은 유서를 써놓고 갔다 그러잖아. 북한 가서 살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게 미국이 열받은 거야. 화가 난 거야 미국이. 그렇죠. 예, 그래서 차라리 미군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주로 뒤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나 많이 표면적인 건 말 말고. 목사님 거기서 중요한 걸 좀 얘기할게요. 우리 애청자들이 또 헷갈리니까 아까 그 주체 사상은요. 그 3대 주제가 아니라 4개입니다. 첫째는 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해라. 정치에서 자주를 확립해라. 경제에서 자립을 확립해라. 국방에서 자유하라. 4개입니다. 3개가 아니에요. 4개구나. 4개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당야 공작이라는 것은 없고 당야 대기 공작이라고 합니다. 당야 대기 공작. 그러니까 밤에 들어와서 공작을 마치고 새벽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당야 대기 공작. 하루치기. 예, 당야 대기 공작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평화적 방도를 얘기했는데 이게 착각하시면 이 평화적 방도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저 같은 전문가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김일성이가 남조선 혁명을 하는데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를 배합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비평화적 방도는 바로 무리계에서 전쟁에서 남북한을 통일하는 게 비평화적 방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적 방도가 뭐냐면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그렇지. 이 연방제 통일 방안을 자꾸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에서의 이 통일 대상은 누구냐면 북한 현 정권하고 남한의 현 정권이 아니라 남한의 현 정권은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시민 정권이니까 남한 정권이 타도되고 들어서는 소위 그 민족 자주 정권 이게 용공 조건입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라 그래. 네. 예. 그래서 이 정권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연방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지. 김대중 뭐냐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남한 내부 혁명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맞아요. 북한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북한이 직접 무력으로 내려와서 침략하는 게 아니라 남한의 내부 혁명을 조성해서 남한의 혁명이 나서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 정권을 타도하고서는 그 용공정권 걔들은 민족 자주정권입니다. 얘들하고 북한하고 연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목적이 달성이 다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국가가 위기가 왔는데, 이 평화라는 이 정책은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거는 적국하고 아군이 그 독일하고도 영국하고도 맨날 그 전문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 평화전부. 저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이게 뭐 스탈린도 그렇고, 근데 이게 북한식 평화전법은 뭐냐? 이게 바로 연방제. 우리 한국식으로 평화전법 연방제인데,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전체를 이제 쫙 각을 세워서 이제 가자면, 통역당이 무너지니까 통역당보다가 더 센 정당을 여러 개를 남한에 만들어라 하고 지시해서 내려온 분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저 1호로 내려왔고, 근데 할아버지가 자수를 해버리니까 이게 또 안 되니까 할아버지 대신에 또 내려왔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할아버지 대신에 또 뒤따라서. 예. 예? 예.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첫째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 민노당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아, 시방 다른 당은 나 하기 싫고 그래 권영길이라고 그러는 민노당이 그때 처음으로 조직했어요. 자, 그러면 민노당을 한국에서 만든 노동당이지만은 실제로는 북한이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틀림없어요. 틀림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이 없었는데 김대중이가 정권을 쥐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조직한 것이 민노당 권영길이에요. 아. 근데 그놈이 진보당으로 변했어. 아, 진보당으로. 진보당으로 변해가지고 그놈이 정의당 심상정이도 그놈 간첩이에요. 아. 난 그렇게 봐요. 근데 그놈이 뭐냐면 정의당을 조직한 자,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뭐 민노당 그다음에 정의당 합쳐서 짬뽕이 됐는데 거기서 노회찬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노회찬. 저 심상정하고 같이 당을 한 심상정 알죠? 자살한 사람이요. 자살한 사람.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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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심상정이 그 사람들이 심상정하고 그다음에 진짜 간첩 애들하고 싸움이 붙었어. 같은 당에서. 그렇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게 최초로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노회찬이야. 종북이란 말을. 우리는 종북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북이란 말을 우리한테 자꾸 명예훼손 걸 필요가 없어요. 종북을 왜 자꾸 우리한테 말해요? 노회찬이가 만든 단어야, 노회찬. 종북이란 뭐냐? 북한의 지시대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 당시에 이제 그 노회찬이나 이런 사람들은 PD라해서 북한을 자기 지도체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지만 이제 전대협 출신이나 주사파들은 북한의 국외 소리 방송을 들으면서 거기에 방송의 지시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맨날 북한의 지시받아 하고 우리는 우리 주체로 한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방송 듣고 맨날 그거 따라한 놈들을 종북이라고 그때 이제 그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 심상정하고 노회찬은 NL의 PD 출신이에요. PD. 예. 그래서 갈라서는구나. 그래서 갈라선 거예요. 국제사회주의자. 예. 이제 걔들은 걔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미 제국주의 식민지라기보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지금 현재 민중혁명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이 된 계급혁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러지 말고 전 민족 전선을 구축하라. 뭐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뿐만 아니라 뭐 청년 지식인들 다 참여하는 통일 전선을 구축하라 했거든요. 자, 이제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결론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 없는 통역당을 실패하고 발각되고 난 후에 수 없는 통역당과 같은 정당을 남조선에다 수도 없이 만들었는데, 잡힌 것만 이제 4개 정도 잡혔어요. 그렇죠. 4개 잡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민중당
처음에 만들려고 예, 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 우리 유동열 박사가 아주 그 내용을 최고 전문가. 민중당을 그 만들게 된 동기가 저 김문수 지사님도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장기표 선생님 또 이재호 장관님 뭐 거기 송영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북한의 기본적인 대남 그 혁명 공작의 그 기본 노선은 아까 같이 소수 정예의 지하당을 통해서 결정적 시기를 조성해서 이제 공개하는 거였는데 그렇지. 90년대가 되니까 7, 80년대 학원계, 노동계, 재하 운동하던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90년대 되니까 정치인이 됐어. 예, 정치인 된 사람도 있고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교사가 된 사람 있고 또 법조인들은 또 민병 같은 데로 언론계에 또 기대된 그러니까 이 90년대가 되니까 자기들이 80년대에 양성했던 조사파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그 놀 틀을 필요하다 공간을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북한에서 진보정당입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을 구축하라고 90년도부터 북한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전선 사업을 지도하는 정당이 그래서 대종정당. 민중당이 처음 나왔죠. 그 민중당을 창당할 때 그 이선실. 까보니까 세 개 간첩망이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민중당 할 때 이선실이라는 할머니 간첩을 보냈고 이선식은 누군지 설명하면 해줘. 예, 이선실이는 그 제주도 출신입니다. 제주도 출신의 공작원인데 거기서 그 소위 좌익운동을 하다가 그 수배가 돼가지고 일본으로 진주로 갔다가 일본으로 도망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진주에 있다가 그다음에 어디가 일본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저 북한으로 월북을 합니다. 월북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상당히 그 한 국장급까지 기직에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다가 그 양반이 이제 부부장급 정도 됐는데 북한에서 북한 공작부에 내가 남조선 출신인데 남조선 혁명에 내가 좀 역할을 해야겠다고 스스로 대남 공작원을 자처를 합니다. 자원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부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대남 공작원 교육을 시켜서 난파를 시키죠. 1차 난파를 시켜가지고 무려 12년간 암약을 했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아니요,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네, 직접 들었어요. 저 전주에 있는 죽은 사람의 주민등록. 그것은 뭐냐면 일본에 그 잠시 들어가 있을 때 일부러 그 자기 주민 신원을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전주에 사는 신 뭔데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분의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 신분으로 국내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올 때.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숙자 이름이 신숙자일 겁니다. 신숙자의 신분하고 저뿐만 아니라 신순녀네요. 신순녀 하고 신순녀. 또 신분이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생긴 게 간첩같이 생겼어. 내가